밤하늘은 캄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당연함 속에 우주가 숨겨놓은 가장 커다란 비밀 하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지금 우리가 망원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우주 안에는 은하가 무려 2조 개나 있습니다. 은하 하나하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타오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이 이렇게 무한에 가깝게 많다면 여러분이 밤하늘의 어느 방향으로 눈길을 던지든 그 시선의 끝에는 결국 별 하나가 걸려야 합니다. 위를 봐도 별, 옆을 봐도 별. 그렇다면 밤하늘은 캄캄한 게 아니라 대낮의 태양 표면처럼 사방이 새하얗게 타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밤하늘은요? 뚝! 그냥 까맣습니다. 이 어둠이 바로 단서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파헤쳐 볼 질문은 이겁니다. 우주는 왜 이토록 거대해야만 했을까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숫자를 줄줄이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이 크기여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낭비라고 텅 빈 과잉이라고 부르는 저 광활함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개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든 유일한 조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저 캄캄한 밤하늘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먼저 우리 대부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우리는 티끌만한 존재입니다. 지구는 태양이라는 평범한 별 하나를 도는 작고 푸른 점이고 그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 은하 자체도 2조 개 은하 중 그저 하나입니다. 밤에 한강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감정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나 하나쯤은, 아니 인류 전체쯤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이 거대함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던져진 우연의 잔해가 아닐까. 솔직히 저도 오래도록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광활함 앞에서 인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건 아주 정직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크기를 장식으로 혹은 사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재료를 너무 많이 사와서 냉장고에 잔뜩 썩혀 놓은 것처럼요. 필요한 건 지구 하나인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우주가 우리를 만들어낸 과정이 서로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전제 말입니다. 바로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화려한 은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시시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손끝의 세포, 뼛속의 칼슘, 피 속을 도는 철,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산소, 그리고 이 모든 걸 엮고 있는 탄소. 이런 원소들이 없으면 여러분도 없고 여러분의 질문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원소들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주가 처음 태어난 그 뜨거운 순간, 이른바 빅뱅 직후에는 사실상 가장 가벼운 재료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수소와 헬륨. 그게 거의 전부예요. 탄소도 산소도 철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무거운 재료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별의 한복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뜨거운 가마솥입니다. 여러분, 사골국을 떠올려 보세요. 곰탕 한 솥을 제대로 우리려면 몇 시간을, 때로는 하루를 뭉근하게 끓여야 하잖아요. 절대 급하게 안 됩니다. 별도 똑같습니다. 별은 그 중심에서 가벼운 수소를 지식여 조금 더 무거운 원소로 바꾸는 일을 수백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해냅니다. 그리고 별이 마침내 수명을 다하고 거대한 폭발을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그 마지막 불꽃을 터뜨릴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익은 재료들이 팡하고 우주 공간에 흩뿌려집니다. 그렇게 흩어진 재료가 다시 뭉쳐 새 별과 행성을 만들고 그 한 귀퉁이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별은 왜 이렇게까지 느긋하게 끓일까요? 좀 더 화끈하게 단숨에 재료를 익혀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를 살린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별의 심장에서 수소 알갱이 두 개가 달라붙어 더 무거운 재료로 바뀌려면 둘이 아주 바짝 밀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알갱이들은 서로 같은 성질의 전기를 띠고 있어서 가까이 갈수록 무섭게 밀어냅니다. 자석에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그 느낌 아시죠? 손에 힘을 줘서 억지로 붙이려 해도 스르륵 미끄러지며 반발하는 그 느낌이요. 놀랍게도 별의 중심조차 이 반발을 정면으로 뚫을 만큼 뜨겁지는 못합니다. 그럼 대체 별은 어떻게 타는 걸까요? 여기서 자연은 아주 교묘한 반칙을 하나 씁니다. 알갱이가 벽에 막혀 있어도 아주 가끔, 정말이지 아주 가끔 그 벽을 슬쩍 통과해 반대편에 불쑥 나타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꽉 잠긴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문 안쪽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물리학자들은 이걸 벽에 몰래 굴을 뚫는다는 뜻으로 양자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태양 한복판에서 수소 알갱이 하나가 짝을 만나 무사히 반응하기까지 평균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태양은 급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고 싶어도 못 급해요. 바로 이 답답할 만큼 낮은 확률이 태양이 성냥개비처럼 확 타올랐다. 꺼지지 않고 100억 년 가까이 은은하게 타면서 그 곁에 작은 행성에서 여러분 같은 존재가 천천히 빚어질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만약 이 반응이 조금만 더 쉬웠다면요. 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타버렸을 테고 느긋하게 생명이 익어갈 여유 같은 건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얹겠습니다. 우리 태양은 우주 최초의 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참 늦둥이에요. 빅뱅 직후 태어난 첫 세대 별들은 수소와 헬륨밖에 없는 맨재료로 지어졌고 그들이 죽으면서 비로소 무거운 원소를 조금 흩뿌렸습니다. 그 재를 모아 두 번째 세대별이 태어났고 또 늙어 죽고 또 흩뿌리고 이 죽음과 탄생의 릴레이가 몇 바퀴는 돌고 나서야 마침내 행성을 빚고 그 위에 생명을 안칠 만큼 재료가 넉넉해졌습니다. 우리 태양은 적어도 이 릴레이의 세 번째 주자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손톱 밑에 박힌 탄소 원자 하나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다른 별의 심장을 두어보는 거쳐온 셈이에요. 릴레이의 바통이 단 한 번이라도 땅에 떨어졌다면 다음 주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없었고요. 이 아득한 이어달리기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끝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참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재료를 익히는 일은 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탄소와 산소와 철이 다 만들어진 뒤에도 그것들이 모여 생명이라는 훨씬 더 정교한 구조로 엮이기까지는 또 한 번의 긴 뜸들이기가 필요했거든요. 지구가 생기고 펄펄 끓던 표면이 식으면서 물이 고이고 그 물속에서 단순한 화학 반응이 수억 년을 지치지도 않고 되풀이된 끝에 겨우 첫 생명의 불씨가 움냅습니다. 거기서 또 수십억 년이 흘러야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며 왜냐고 묻는 뇌가 등장하고요. 그러니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두 번 우려낸 국물입니다. 먼저 별이 원소를 익혔고 그 다음 지구가 그 원소로 생명을 뭉근하게 익혔어요. 이 두 번의 긴 뜸 들이기가 모두 끝나야 비로소 오늘 밤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볼 눈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 모든 게 우주가 충분히 오래 그리고 충분히 넓게 버텨준 덕분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20세기 중반 프레드 호일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별 속에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산해 보니 정상적인 물리 법칙대로라면 탄소는 거의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 단계가 너무 불안정해서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현실에는 탄소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몸에도 가득하죠. 그래서 호일은 이렇게 뒤집어 생각했습니다. 탄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별 속 원자핵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절묘한 성질이 딱 맞아떨어지는 공명이 반드시 숨어 있어야 한다.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실험을 해보니 정말로 그 성질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재가 먼저 있었고 그 존재로부터 물리 법칙의 비밀을 역으로 알아맞힌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아직도 아찔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엉터리 전제가 깔려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였어요. 우주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냐는 질문도 딱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는 우주의 크기와 나 사이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전제가 몰래 숨어 있었죠. 그런데 호일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가 이미 세상의 규칙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답이 자꾸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10중 8구 질문이 잘못 놓인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우주가 왜 이 모양이냐고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질문 속에 슬그머니 숨어든 전제를 하나하나 들춰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조각들을 맞춰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들려면 무거운 원소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별이 필요합니다. 별이 재료를 익혀서 다시 흩뿌리려면 별 하나가 태어나 늙어 죽는 그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죽은 별의 재를 모아 다음 별을 빚는 여러 세대에 걸친 시간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같은 관찰자가 등장하려면 우주는 최소한 수십억 년을 견뎌야 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의 나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주는 반드시 오래된 우주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른 안 믿기신다면 반대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태어난 지 딱 1초 만에 사라지는 그런 찰나의 우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수소 알갱이 둘이 만나 헬륨으로 익는 데만도 별 속에서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1초짜리 우주에서는 그 첫 반응조차 시작될 겨를이 없습니다. 탄소도 산소도 철도 만들어질 틈이 없어요. 당연히 별도, 행성도,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런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알아줄 그 누구도 없이 곧바로 뚝 꺼져버립니다. 분명 존재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목격하지 못한 우주죠. 자, 그러니 이렇게 뒤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있는 우주는 필연적으로 긴 시간을 품은 우주다. 짧은 우주는 스스로를 들여다볼 눈을 결코 기를 수 없으니까요. 우주의 나이와 관찰자의 존재는 이렇게 처음부터 한 몸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좋습니다. 오래된 우주여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커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작지만 아주 오래 지속되는 우주, 그런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담하고 조용한 우주에서 수십억 년 뭉근하게 끓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주 그럴듯한 반박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따로 있는 두 개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공간은 공간대로 놓여 있다고요. 하지만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우주의 진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한 몸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시공간이라는 한 단어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풍선처럼요. 자, 그러니 우주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했다는 말은 그 세월 내내 공간이 함께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오래 존재한 우주는 필연적으로 크게 부푼 우주입니다. 시간을 벌면 공간이 딸려옵니다. 이 둘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138억 년이라는 나이를 가진 우주에 살고 있다면 그 우주는 지름이 무려 930억 광년에 이를 만큼 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기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재료를 익힐 시간을 벌기 위해 우주가 치러야 했던 대가, 시간이 남긴 발자국입니다. 참, 이 930억 광년이라는 크기가 도무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돕니다. 그렇게 빠른 빛조차 이 우주를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로지르려면 수백억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빠름으로도 우주는 도저히 한평생 안에 다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넓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이 아득한 크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누가 우주를 이만큼 넓게 만들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재료를 뭉근하게 익힐 시간을 버는 동안 공간이 딸려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크기는 그저 시간이 드리운 그림자였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는 늘 멈추게 됩니다. 이 거대함에는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선물이 하나 딸려 있거든요.
여러분, 빛은 무한히 빠르지 않습니다.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우주에서 가장 빠르지만 그래도 유한한 속도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지금 여러분 눈에 도착했다는 건 그 빛이 아주 오래전에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우주를 본다는 건 사실 먼 과거를 보는 겁니다. 하늘은 그냥 풍경이 아니라 우주의 오래된 사진첩이에요. 아득히 먼 곳을 볼수록 우리는 더 어린 우주를, 별이 막 태어나던 시절을, 은하가 처음 뭉치던 순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우주가 이토록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주가 손바닥만 했다면 관찰자가 태어날 만큼 오래 있지도 못했겠지만 설령 태어났다 한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볼 수 있는 과거의 창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거대함이 곧 기억인 셈이죠. 이걸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밤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다고 합시다. 사실 그 불빛조차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과거의 불빛입니다. 빛이 편의점 유리에서 여러분 눈까지 날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물론 그 시간은 억분의 1초도 안 되니 우리는 전혀 못 느끼죠. 그런데 상대가 태양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에 닿는 이 햇살은 8분 전에 태양을 떠난 빛입니다.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태양이 뚝 꺼진다 해도 우리는 앞으로 8분 동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한 햇살 아래 앉아 있을 거예요. 밤하늘의 저 별이라면 이건 더 아득해집니다. 그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올려다보는 그 별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별의 유령을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하늘을 본다는 건 언제나 시차를 두고 뒤늦게 도착한 과거를 보는 일입니다. 우주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시차는 길어지고 우리는 그만큼 더 깊은 과거까지, 우주의 더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광활함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먼 과거를 들여다볼 창을 하나씩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첩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더는 볼 수 없는 벽에 부딪힙니다. 우주가 태어나고 약 38만 년이 지나기 전까지 우주는 안개처럼 뿌옇고 불투명해서 빛이 곧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주가 충분히 식자 어느 순간 스르륵 안개가 걷히면서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풀려난 그 첫 빛이 138억 년을 여행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하늘에서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가장 오래된 아기 사진이죠. 자, 그럼 다시 처음에 그 캄캄한 밤하늘로 돌아가 볼까요? 밤하늘이 온통 별로 타오르지 않고 까만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주는 무한히 늙지 않았어요. 나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아주 먼 별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닿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주가 부풀면서 그 먼 빛은 늘어지고 식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밀려났고요. 그러니 밤하늘의 어둠은 텅 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우주가 시작이 있었고 아직 젊다는 증거입니다. 어둠 자체가 우주의 나이를 속삭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까 슬쩍 흘려 말씀드린 대목을 조금만 더 파볼게요. 우주가 부풀면서 먼 빛이 늘어지고 식는다고 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길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올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고 날카롭게 삐뽀삐뽀 하다가 나를 휙 지나쳐 멀어지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축 처지면서 낮게 늘어지죠. 소리를 내는 쪽이 멀어지면 그 소리의 파동이 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빛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주가 부풀면서 먼 은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은하가 보낸 빛의 파동도 오는 내내 쭉쭉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빛은 점점 더 붉은 쪽으로 처지고 더 멀리 있는 빛은 아예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득히 먼 우주의 빛은 처음에 아무리 밝게 출발했어도 우리 눈에는 닿지 못하거나 어둠으로 식어버려요. 이게 바로 밤하늘이 온통 하얗게 타오르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주가 부푼다는 그 사실 하나가 먼 빛들을 자꾸만 우리 시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캄캄함 속에는 우주가 아직 젊다는 비밀과 우주가 지금도 부풀고 있다는 비밀이 이렇게 나란히 웅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까진 괜찮으시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기묘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료를 익히려면 시간이 그리고 시간에 딸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애초에 우주가 무언가를 익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아침에 뜨거운 커피에 우유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스르륵 퍼지면서 이내 뿌옇게 섞이죠. 그런데 아무리 오래 저어도 섞인 우유가 저절로 도로 한 방울로 모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 안에 퍼진 연기가 스스로 다시 한 점으로 모이지 않는 것처럼요. 세상은 언제나 질서에서 무질서로, 정돈에서 흐트러짐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흐트러짐의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르고, 이 한 방향 흐름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화살입니다. 깨진 컵이 도로 붙지 않는 이유가 다 여기 있죠. 뜨거운 라면이 식으면 다시 저 혼자 뜨거워지지 않고, 책상 위에 쌓아둔 서류가 저절로 반듯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도 전부 같은 이치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건 사실 세상이 조금씩 더 흐트러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시계가 아니라 이 흐트러짐의 방향을 느끼면서 시간이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만 한다면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우주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하고 매끄러운 상태에서 출발했어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별이 타고 은하가 뭉치고 재료가 익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려면 우주는 애초에 흐트러뜨릴 질서를 잔뜩 쥐고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곰탕을 끓이려면 먼저 재료가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듯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시작한 우주가 하필 그렇게 절묘하게 정돈된 상태로 출발할 확률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희박합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그 확률을 헤아려 보고는 도저히 종이에 적을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마주했다고 합니다. 우주가 셀 수 있는 온갖 흐트러진 출발점들 중에서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그 가지런한 하나를 콕 집어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일상의 예로 한번 느껴보시죠. 여러분, 새 트럼프 카드 한 벌을 뜯으면 처음엔 숫자 순서대로 아주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걸 손에 쥐고 주르륵 섞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오래 섞어도 그 카드가 저절로 도로 처음의 순서대로 착정렬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빨래를 개다 보면 아시잖아요. 반듯하게 개어둔 옷은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흐트러지는데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옷더미가 저 혼자 스르륵 개어지는 일은 절대 없죠. 세상은 늘 이렇게 가지런함에서 흐트러짐으로만 굴러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우주는 태어날 때 그 철르륵 잘 섞인 카드가 아니라 방금 새로 뜯은 것처럼 완벽하게 정렬된 카드 한 벌로 시작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히요. 눈을 감고 카드를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52장이 전부 숫자 순서대로 툭 떨어진 격이에요. 아니, 그보다 훨씬 상상도 못할 만큼 더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정렬 덕분에 이후로 우주가 흐트러질 수 있는 여유가, 다시 말해 별이 타고 재료가 익을 수 있는 미천이 생겨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주가 그렇게 낮은 무질서로 그렇게 가지런하게 시작했는지, 이건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닫아놓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대 우주론의 가장 깊고 미해결인 수수께끼 중 하나예요.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가 거대해야 했던 것처럼 우주는 처음부터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시간이라는 화살이 생겨나고 그 화살을 따라 재료가 있고 그 익은 재료로 여러분이 지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크기와 질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우주. 우리는 바로 그런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크기와 질서, 언뜻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조건이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결말을 향해 나란히 손을 맞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재료를 익힐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줬고, 다른 하나는 그 익힘이 시작될 수 있는 가지런한 출발점을 깔아줬죠.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오늘 이 질문은 결코 던져질 수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건 물리학자들이 즐겨 쓰는 사고 실험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주의 성질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커다란 조종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다이얼이 몇 개 달려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이얼을 돌려서 우주가 부풀어 오르는 속도를 아주 조금만 빠르게 해볼까요? 그러자 물질이 미처 뭉칠 새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별도, 은하도 생기지 않아요. 재료를 익힐 가마솥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좋습니다. 반대로 돌려볼까요? 이번엔 팽창을 살짝 늦춰봅니다. 그러자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제 무게를 못 이기고 도로 쪼그라들어 채 100만 년도 못 살고 뚝 꺼져버립니다. 곰탕은커녕 불도 붙이기 전에 솥이 무너진 거죠. 이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려보면 관찰자가 태어날 수 있는 눈금은 놀랍도록 좁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판에는 팽창 속도 다이얼 하나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옆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다이얼이 몇 개 더 있어요. 바로 우주를 지탱하는 힘의 세기를 조절하는 다이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에는 만물을 붙들고 밀고 끌어당기는 몇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자 핵 속 알갱이들을 서로 딱 붙여놓는 힘, 이른바 강한 핵력이에요. 이 다이얼을 아주 살짝만 약하게 돌려볼까요? 그러자 원자 핵이 제대로 뭉치질 못합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익는 그 첫 단추부터 꿰어지질 않아요. 별은 연료를 태울 수가 없고 우주는 그저 차갑게 흩어진 수소 안개로 영원히 남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아주 살짝 세게 돌려볼까요? 그러자 정반대의 재앙이 벌어집니다.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수소들이 죄다 순식간에 서로 들러붙어 정작 나중에 별이 뭉근하게 태울 연료가 하나도 안 남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돌리든 여러분을 익혀낼 가마솥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다이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력의 세기입니다. 여러분, 중력은 사실 우리가 아는 힘들 중에서 어이없을 만큼 약한 힘이에요. 잘 안 와닿으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에 붙은 조그만 자석 하나가 지구 전체가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클립을 착 붙들고 있습니다. 지구 덩어리 전체가 당기는 힘을 손톱만 한 자석 하나가 가뿐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중력이 그만큼 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이없는 약함이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셌다면 별은 자기 무게에 짓눌려 너무 빠르고 사납게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꺼졌을 겁니다. 뭉근하게 곰탕을 우릴 수십억 년 같은 건 없었겠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별은 안으로 짓누르는 자기 무게와 밖으로 밀어내는 열, 그 두 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며 수십억 년을 버팁니다. 여러분을 익힐 그 긴 시간은 바로 이 힘들의 절묘한 균형 위에서 겨우 벌어들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팽창 속도, 핵력의 세기, 중력의 세기. 이 다이얼들이 저마다 지금 이 눈금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면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흩어지거나 도로 쪼그라들거나 별 한 번 제대로 못 피운 채 식어버렸을 겁니다. 관찰자가 나올 수 있는 우주는 이 수많은 다이얼이 동시에 아주 좁은 창 안에 나란히 들어와 있는 그런 별난 우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날카롭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운 좋은 우주 아니냐고요. 다이얼이 우연히 딱 맞는 자리에 멈춘 것뿐 아니냐고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사실 무수히 많고 저마다 다이얼이 제각각이며 우리는 그중 관찰자가 나올 수 있었던 우주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텅 빈 우주에는 이 질문을 던질 존재조차 없을 테니까요. 이걸 다중 우주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관측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여러 해석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단한 땅이 아니라 아직 안개가 낀 영역이에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유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 우주에서 거대함과 관찰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이라는 사실이요. 이 이야기를 살짝 오해하기 쉬워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이건 우주가 우리를 콕 집어 특별히 아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해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돼서 지금 당첨금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합시다. 물론 당첨될 확률은 어이없을 만큼 낮았죠. 그런데 지금 그 당첨 사실을 놀라워하고 있는 여러분은 당연히 당첨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애초에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관찰자가 나올 수 없는 우주에는 이 질문을 던질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우주를 올려다보며 어쩜 이리 절묘하냐고 묻는 존재는
반드시 그 절묘함이 맞아떨어진 우주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주에 대한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우주에 관한 단서인 거예요. 처음에 그 캄캄한 밤하늘이 단서였던 것처럼요. 자, 이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크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다시 처음에 그 느낌으로 돌아가 봅시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나는 하찮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그 감정.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주는 저기 거대하게 펼쳐져 있고 나는 그 구석에 우연히 얹힌 관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라온 논리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와 철은 저 먼 옛날 어느 별의 심장에서 익어 초신성으로 흩뿌려진 재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바깥에서 굴러들어온 손님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은 별의 자네가 다시 일어서서 걷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네가 고개를 들어 자기가 태어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왜냐고 묻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138억 년 동안 그 거대한 가마솥 속에서 재료가 익고 또 익어 마침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 그게 여러분입니다. 물리학이 여기까지 데려다주면 그 다음부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점이 가장 정직하게 느껴집니다. 우주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무대가 아닙니다. 그건 좀 오만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는 우주가 그토록 크고 그토록 오래된 끝에 피워낸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저 이조계의 은하는 우리를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광막함 속에서 마침내 질문하는 존재가 피어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넓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시점 하나를 더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우주를 부분과 전체로 딱 갈라놓고 생각합니다. 저기 거대한 전체가 있고 나는 그 안에 든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는 그 경계를 흐려놓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원자는 별에서 왔고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는 산소도 피 속을 도는 철도 다 저 우주의 살점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안에 담긴 무언가가 아니라 우주가 특정한 방식으로 잠깐 뭉쳐서 스스로를 느끼고 있는 한 매듭이에요.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물 위에 소용돌이가 하나 생기면 우리는 그걸 하나의 사물처럼 부릅니다. 저기 소용돌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소용돌이는 강물과 따로 떨어진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물이 잠시 그런 모양으로 돌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비슷합니다. 138억 년을 흘러온 이 거대한 물살 위에 잠시 스스로를 자각하는 소용돌이 하나가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주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큰 것이 곧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재료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그토록 작고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들던 저 거대함은 사실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캄캄한 밤하늘로 시작했죠. 그 어둠은 우주가 젊고 유한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유한한 나이 동안 별이라는 가마솥이 탄소와 산소와 철을 뭉근하게 익혀냈고 그 익힘에 필요한 시간이 시공간을 통해 저 930억 광년의 크기로 늘어났습니다. 거대함은 낭비가 아니라 시간의 발자국이었고 시간은 여러분을 짓기 위한 재료를 익히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밀려오던 그 쓸쓸함은 실은 방향을 반대로 읽은 감정이었던 셈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건 우주를 너무 바깥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 별들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풍경으로만 여기면 그 광활함은 그저 나를 짓누르는 무게로만 다가오죠. 그런데 저 별들이 곧 내 몸을 지어낸 아궁이었다는 걸 알고 나면 똑같은 하늘이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남의 집 불빛이 아니라 내 고향의 불빛인 거예요. 무의미함은 어쩌면 거리감이 만들어낸 착시였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각자는 언젠가 흩어집니다. 우리 몸도 엔트로피의 화살을 따라 다시 재료로 돌아가고 언젠가는 저 별들조차 하나둘 불꽃을 다하고 식어갈 겁니다. 여기서 저는 거짓 위안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딘가로 간다거나 우주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워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물리학의 범위 밖이니까요. 다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38억 년이 걸려 우주가 겨우 한 번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바라봄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뻗은 그 긴 손끝에 여러분이 있어요. 이건 결코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광막한 우주 안에서 물질 대부분은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저 멀리 타오르는 별도, 소용돌이치는 은하도 자기가 거기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138억 년을 굴러온 끝에 여기 지구라는 작은 귀퉁이에서 마침내 스스로에게 왜냐고 되묻는 물질 한 줌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쩌면 이 넓디 넓은 우주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물질은 생각보다 아주 드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그 질문 하나하나가 우주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아주 귀한 순간인 셈이죠. 그러니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시 하늘이 보인다면 딱 30초만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 캄캄함이 예전과는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건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아직 젊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138억 년을 건너온 오래된 빛의 인사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이 이 넓은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살아서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짧고 눈부신 순간을 부디 오늘 조금 더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우주의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하나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고개 들어 하늘 한번 올려다봐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